마이크 다 켜져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성광진 후보님 꺼져 있는 것 같고, 네. 예. 자. 들어가 있으면 켜진 건가요? 올려야 됩니다. 네. 네. 응. 지금 들어갔죠? 이기동 국장님, 들어갔죠? 아, 좀 약간 지연이 걸려요. 네.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올라왔네요. 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쵸? 예, 잘 들어갔고. 자, 음성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중입니다. 승광은 후보님 말씀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성광진 후보님. 안녕하세요. 송광진입니다. 그다음에 허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하태욱입니다. 예, 음성은 잘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요. 지금 앞에 우리 후보님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이렇게 공유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나요? 이병구님,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소리 잘 들리시는지. 네. 이쪽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청하시는 분들이 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좀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네. 이병구님, 네. 댓글 혹시 잘 들리면은 잘 들린다라고 하나 좀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리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안 쓰시네요. 손가락이 민망하신가 보군요. 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금 10시가 조금 지났고요. 네. 6.13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출마 예정자들께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저마다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요. 대전교육의 수장이죠. 대전광역시 교육감 선거 역시 대전 시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전 최초의 진보교육감 탄생을 위해 100여 개가 넘는 대전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뭉쳤는데요. 이른바 대전의 민주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한 대전교육희망 2018, 네. 대전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성광진, 승광은 두 예비후보를 모시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교육의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전교육희망 2018에서 마련한 페이스북 생방송 대전교육 대안찾기. 오늘 두 예비 후보에게 정책 질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 하태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교수님하고 제가 방송을 처음 진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제 첫인상이 어떤가요? 아주 네, 사회를 잘 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볼 것만 같은 거죠. 잘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 것 같고. 저희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처음입니다. 네, 저도 건신대학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서로 알아가는 걸로. 네, 오늘 첫 인연이 중요한 거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에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네. 네, 대전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시민들로부터 저희가 시민대 토론회를 몇 차례 하면서 계속 들어왔었고요. 그 바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인가, 교육 정책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예비 후보이신 두 분 모시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두 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차별성도 좀 잘 밝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밝히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표정이 잘 밝히게 생기셨네요.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좀 민감한 시기죠. 그래서 어느 분 먼저 소개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룰을 좀 정했습니다. 아직 2018에서는 후보님들 기호 이런 거 안 정하셨죠? 방금 아까 정했습니다. 그래요? 동전 던지게 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할래요. 일단은 두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시죠.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네. 진 분을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항상 먼저 이긴 사람 위주로 하잖아요. 우린 진 사람부터. 승광은 후보님이 지셨으니까 제가, 승광은 예비 후보님을 먼저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승광은 예비 후보께서는 경기도 포천 출신이십니다. 포천 이동 막걸리 드셔보셨나요? 예, 이동 갈비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시면 좋아들 하시죠. 네. 본인은 드셔보셨어요? 저는 제 아버님이 양조장에서 술을 만드시는 기술자 노동자이셨어요. 예, 그래서 좀 먹어는 봤습니다만 네. 아버님이나 저나 술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주 4대를 나오셨고요. 여기에서는 지리교육을 전공하셨죠? 예. 그리고 대학원은 충남대 대학원에서 이제 전공을 바꾸셨어요? 예. 네. 바꾸시게 된 계기는? 당시에는 이제 사회교사가 음. 이 도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도덕 교과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져서 대학원에서 이제 국민윤리를 네. 부전공으로 전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덕 선생님 하셨고요. 말씀하신 예. 대로. 그리고 수석교사 출신이십니다. 장대중학교에서 전교조 지부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달팽이 학교 교장으로 현재 이제 네. 직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홈스쿨링 지원센터 네. 예, 이름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워낙 말씀들이 좀 길으셔갖고 제가 좀 짧게 해보려고 오늘은 예. 성광진 후보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충남 홍성 출신이십니다. 홍성이 원래 주먹으로 유명하죠? 네, 주말 절개로 유명합니다. 성삼문 선생님의 네. 고향이십니다. 네, 한남대학교를 나오셨고요. 국어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의장도 지내셨고, 역시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네요. 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시라는 거. 그리고 현재 대전교육연구소장을 역임하시고 계시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혹시 하태혁 교수님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과자십니다. 어떤 전과들이 있으시죠?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지부장을 하다 보니까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 예, 그래서 퇴임 때 받는 훈장을 네. 못 받았죠. 네, 우리 성광진 의원님께서는요? 뭐 비슷하죠. 집회 시위 또는 집단행위 금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훈훈한 우리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이 일단은 있으신 두 분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 구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두 분한테 우리가 2시간 조금 못 되는 시간 정도가 시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시 한 45분 정도까지 방송을 진행할 거고요. 공통 질문을 3가지 드릴 겁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하태혁 교수님께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선택 질문을 드릴 거예요. 제시어가 대전, 진보, 교육 6글자가 있고 6글자 각각의 글자 안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될 내용이 편지가 전달이 될 거거든요. 그걸 이따 고르실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대전 시민들이 두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게 몇 가지인데 그거를 시간을 봐서 제가 몇 가지 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네, 우리 하태혁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대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대전 교육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을까. 근데 해보니까요,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주제는 역시 밥 문제였습니다. 급식의 문제. 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직접 먹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좀 정책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대전 교육계에서 급식의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됐었던 사건들이 좀 있었죠. 네. 더더군다나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가 시도교육청 전국 단위로 볼 때 분담 비율, 급식에 대한 재정 분담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도 하고, 무상급식, 친환경급식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물론 최근에 중학교 3학년까지 이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만 여전히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후보님별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 순서는 성광진 후보님께 먼저 드릴게요. 소개를 우리가 승광은 후보님 먼저 해드렸으니까, 네, 성광진 후보님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우선 우리 대전 지역이 무상급식이 사실 다른 지역보다 범위가 굉장히 적잖아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까지 1, 2학년은 무상급식 안 됐죠. 어쨌든 우리는 올해서부터 중3까지는 이제 무상급식 한다는데 장차는 이제 무상급식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를 현재 지금 설립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세워서 친환경 식자재가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밥맛 나는 그런 식당에서 정말 즐겁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승강은 후보님. 예. 네. 뭐, 저 역시 소 후보님과 의견도 같이 하고요. 최근에 뭐, 중학교 전학년까지 이제 무상급식이 확대된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었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대전이 그 학부모의 그 급식비 부담 비율이 47.6% 정도로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예산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와 협력해서 확대해서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한대로 줄어들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소위 그 급식 비리 등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주의 감독권을 철저히 좀 실천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만 시교육청이 직영하는 그 급식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이제 대단히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급식일 뿐만 아니라 이 맛있는 급식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배식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한번 적극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 학부모들의 급식 비용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줄여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이론적으로는 물론 다 두 분이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러면 결국은 돈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교육청이 전국 비교해 봤을 때 대전시교육청이 가장 이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낮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부담률을 늘릴 수 있는 어떤 보관 같은 것이 있으신지. 예. 지금 저부터 네, 먼저 예. 네, 해주시죠. 지금 이제 그 시교육청의 작년도 예산, 올해 본 예산은 뭐 1조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다음에 이제 예산 운영과 관련돼서 뭐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 이런 예산 운영에 관한 회계 분석을 좀 더 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상급식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다른 부분에 또 그 적절한 교육비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대부분이 그 주요한 공약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이 비율을 대개 지금 뭐 50대, 30대,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 그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좀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성국유 후보님. 저 자신도 지금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예산의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무상급식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예산이 1조 9천억이고 경상사업비로 1조 3천억을 쓰고 뭐 목적사업비 등등을 갖다 빼고 나면 현재 가용 재원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이 3,400억 정도는 예산 중에서 현재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 300억 정도로 이제 파악되고 있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을 잡는다면 한 3년 이내에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이 가능할 거라 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뭐 시와 구가 각각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그러십시오. 네. 네. 지금 이제 뭐 예산 사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만, 그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현재 상황들을 좀 평가할 거냐의 문제 역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평가가 달려져야 교육이 달라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이들 시험을 다르게 보자, 평가를 다르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게 평가가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평가, 학교에 대한 평가 역시 해당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이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평가 문제가 교사나 학생을 옥매고 있는, 굉장히 학교 운영을 옥매고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에 대한 한 줄 세우기, 학교에 대한 한 줄 세우기, 충성 경쟁, 뭐 실적 중심의 정책, 이런 것들로 얽매여 있다. 그래서 교사가 뭔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들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의지가 있어도 도대체 뭘 펼 수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가원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사실 과거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속에서 이 학교 평가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어떤 그 기준 제시가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학교에 말씀하신 대로 그 전문성이나 교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주요 요소가 되었던 건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려지면서 그 학교 평가에 대한 국가 기준 척도, 이 부분에 대한 비중을 대폭 축소하고요. 오히려 학교의 이 자율성을 최대한 북돋는 방안에서 이 평가가 교육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고 한다면 소위 얘기하는 그 학교 자율평가 지표제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학교의 그 창의적인 학교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권장한 상태에서 그 학교 교사 또는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 역량을 스스로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서 1년 후에 교사,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학교 평가의 자료로 삼는다면 오히려 평가가 오히려 선생님들에게도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학교에 대한 평가, 이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만 더 큰 문제는 이제 교원 평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교원 평가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존심이라든가 또는 유화감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원 평가의 개선 방향을 앞으로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모 평가나 학생 평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현재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사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자율적인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좀 개선해 나가면서 현재의 교원 평가 부분에서의 학부모 평가 부분, 특히나 학생 평가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에게 자부심도 심어주고 또 이 평가로 인해서 갖는 어떤 서로 간의 유화감, 이것들을 없애주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학교 평가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 간 비교를 통해서 서로 간에 쓸데없는 경쟁을 하는 것, 실적 경쟁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평가에서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다 학부모의 이 원하는 방향들, 또 학생들의 자율평가,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제가 원래
있던 질문은 아닙니다만 온라인에서 받은 질문 중에 비슷한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추가로 잠깐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요. 학부모들이 원한다, 학생들이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다 한 목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시 경쟁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입시 경쟁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혁신 교육감, 진보 교육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입시 문제는 다 버리자는 거냐,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같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번에는 우리 황건진 후보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우선, 과연 그럼 진보 교육감 시대를 연 다른 지역에서 과연 학생들 성적에 있어서 어떤 하향 지향이 갔느냐, 를 살펴볼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타났고, 도리어 대전 지역이요,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일지고사를 통한 전국 성적 비교해서 볼 때 상당히 낮아지는, 특히 이제 우리 뭐랄까요,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점점 더 처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진보 교육감 시대에 있어서 입시 문제를 소홀히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성적보다도 성장 중심의, 학생들 성장 중심으로 어떻게 역량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이 미래 학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떤 미래 학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즉 미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를 제공해 주는 것. 알고 파악하고 그걸 제공해 주는 것이 앞으로 교육학교가 해야 할 역할들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이제 입시 문제, 나름대로는 현재의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전혀 도외시는 안 되겠지만, 그 문제와 더불어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학력,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서로 동의도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진보 교육의 가치에 대해 공유를 하면서도 그런 입시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교육감이 분명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선생님들과 함께 설득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을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주체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학습 동아리 실천 경험을 잘 얘기를 하는데, 스터디 그룹을 제가 2009년에 도입해서 6년 동안 현장에서 실천해 보면서 그 연구 분석한 결과 보면 85명의 그 스터디 그룹을 경험했던 아이들과 경험하지 않은 비슷한 성적을 나타낸 아이들의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1학기 중간고사 성적보다 2학기 중간고사 성적에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왔던 학생들의 성적이 약 11등 정도 향상되는 걸 봤어요. 경쟁 교육을 협력 교육으로, 속성 교육을 숙성 교육으로 바꿔내고자 하는 교사나 학부모의 믿음이 뒷받침된다면, 저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기대하는 입시 성적까지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제가 초반에 뭐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의견을 약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하태욱 교수님은 몇 분의 네티즌을 풀으셨나요? 혹시 매수하셨나요? 하태욱 교수님 짱, 하태욱 교수님 우와, 이다, 이런 게 올라오는데. 네. 예.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질문을 조금 짧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네.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성광진, 승광은 선배님들 말보다는 실천입니다. 두 분 만세입니다. 이런 글을 또 남겨주신 박창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만세는 잘못 얘기하면 영모죠? 네. 네. 다음 계속 이어주시죠. 네. 공통 질문 마지막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시니까, 네, 아주 짧게 드리겠습니다. 열린 교육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 정책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는 구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예. 그 열린 교육 행정과 관련해서는 뭐 저는 우선 교육청의 그 각종 정보들이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이렇게 드러나고 소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저는 그 주민 참여 예산제 이 사례가 가장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그 시의회를 통해서 교육청 예산에 그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 위원 수도 25명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제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운영한다면 열린 어떤 교육 행정을 여는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전문가라든지 또는 뭐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분석하고 또는 시민의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든다면 열린 교육 행정을 여는 좋은 사례의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민관 협치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뿐만 아니고 각 실국 부서별로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고, 실질적 각종 정책과 시책을 나름대로 결정해야 하는 사전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각종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교육감이 열린 마음이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실국별로 되어 있는 가는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돼서 민간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구조,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기존에 없는 걸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제도들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역시 저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구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제가 관에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면 우리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선 사실은 다 안 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성 후보님 먼저 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개방적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나 교육청이 좀 문을 활짝 열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학교도 실질적으로 민주적 운영을 쓰는 각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청도 시민들에게 문을 좀 활짝 개방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 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시민들이라고 뽑았자 그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여 비율이. 그 참여 비율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좀 우리가 보면 센터 이런 겁니다.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현재 부족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학부모 지원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학부모 지원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즉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한다면 훨씬 더 열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교육감의 어떤 정책적 실천 의지 또는 자세,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가 될 테고요. 이 단위학교에서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자치 시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학생회, 교사회 또는 학부모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을 통한 대표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면
그런 열린 교육 행정을 여는 이제 단위 학교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도 보고요. 또 하나는 교육청이 지금 현행법에서 좀 더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작년에 그 교육청 행정감사 시의회 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산업진흥법과 관련해서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그 실습비 지원 같은 것이 가능함에도 대전시는 한 푼도 신청을 해서 이제 타내지를 못했고요. 공공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비가 정부 부처로부터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을, 날카로운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가능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면 좀 더 열린 교육 행정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그 사전에 이제 그 시민들이 주신 질의 중에서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첨언을 좀 해드릴게요. 교육 혁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데 교육 행정에서 만만치 않은 거부감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계신 직원분들이 뭐 이제 위에서 어떤 일을 업무 지시가 내려오면 하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이제 동력이 좀 끊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 것 같고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려면은 그 조직의 리더의 어떤 그런 포용력 내지는 그 구성원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 어떠한 능력들을 좀 발휘해 보시겠습니까? 이번에 승광은 후보님 먼저 말씀을 주시죠. 뭐 소주를 사준다든지, 뭐 그 점에 사우나를 같이 간다든지.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제 자신 나름 강점을 지니고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근자감? 이게 제가 사실 그 18년 동안 몇 년요? 이제 사람이 좀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18, 네. 18 동안 교사위원을 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존경과 신뢰를 받지 않는다면 18년 동안 계속해서 교사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겠죠. 그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의사소통의 기술이라든지 또는 늘 일선 교육 현장에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아이들 곁에서 나름대로 수업을 연구하고 배움을 탐구했던 그런 가운데 교사나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교육감 하나 들어간다고 대전교육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부모 시민들에게 거기 있는 보수 교육 관료들과 허심탄회하게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의 대전교육을 좀 토론하고 또 이렇게 소통한다면 충분히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성광지 후보님께서는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갖고 있는 관료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빌딩한 기업의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 이전 팀 플레이를 중요시 여기는 그것은 각종 사업 과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 부별로 팀 플레이를 중요시 여기면서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막이시가 아니라 그 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민주적인 운영 방식이나 등등 또는 각자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청 내에. 그러한 것도 필요하고요. 물론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감의 의지, 자세 또는 철학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학부모들이라든가 시민들, 학생들, 교사들 이런 여러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인가가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통로도 있어야만이 누구를 자극하냐면 행정관료들이라든가 교육관료들을 자극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요구나 그것들이 있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작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통 질의가 지금 마무리가 됐죠. 네.
시청자분들 실시간 댓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장정미님께서 두 분 다 멋지시다고 짱 이렇게 올리셨고요. 네, 마음에 없는 말 올리지 마십시오, 장정미 대표님. 네. 그 이병구님께서 좀 쓴소리 하나 주셨네요. 두 분 다 성적에 목매는 학부모들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본선도 아닌데 다른 가치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필요해 보인다. 네. 10% 학부모에 아부할 이유 없지 않나요? 흐흐 이런 걸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황현님께서 대전교육의 미래가 보입니다. 단일화 고진감래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허광윤님께서요, 열린교육행정 학부모 참여 예산제 도입해주세요.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6개의 질문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전 진보 교육, 대전 진보 교육 6글자 안에 각각의 주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앞에 계신 저희 이제 촬영해 주시는 분께서 그 편지를 배달을 해 주실 거거든요. 어느 분이 먼저 고르시겠습니까? 저 먼저 그러죠. 예. 네, 어떤 글자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대짜 그러죠. 대자요. 네. 대자 배달해 주시죠. 네. 네. 대편지가 지금 배달이 됐습니다. 네. 한번 꺼내서 읽어줘 보실까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꽝은 없습니다.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네,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키워드를 받으셨는데, 예. 하택 교수님, 네, 질의해 주시죠. 네, 대전에 와서 보니까 대전 지역에서는 이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 문제가 아주 해묵은 과제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더군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꼭 그게 대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않는 사회다라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문제를 선택하신 우리 성강지 후보님께서 3분 이내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승강 후보님께서 1분 이내로 보충 발언해 주시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동서 교육 격차는 결국은 이제 대전의 그 원도심과 이제 신도심 간에 나타난 이제 발전의 불균형 속에서 이제 파생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육의 양극화와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이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쪽을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본 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부 지역, 이 취약한 계층이 많이 있는 이러한 동부 지역에 대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좀 더욱더 확고히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그쪽 주민들, 특히 구단위와 동단위의 어떤 각종 행정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고 교육 환경을 어떤 부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될지를 갖다 좀 판단해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위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과 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어떤 협의를 만들어서 그 협의체 내에서의 미세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세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과거와는 방식을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이 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동부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지역 공부방이 있습니다. 또 마을 어린이 도서관 같은 거 있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이 있고, 이러한 그야말로 동네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그쪽에 있는 좀 학업이 부족하거나 학업을 바라지만 사회적 환경이 안 좋은 친구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교 환경 개선하는데, 특히 체육시설, 문화시설 또는 도서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화체육예술 등에 대한 나름대로 다양한 습득을 할 수 있는
즉 적성과 소질에 맞는 여러 가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네, 승광 후보님 1분 이내로. 네. 그 예를 들어서 이 소위 일제고사라고 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자 평가 이런 비교 같은 것을 보면은 그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아무래도 이제 그 동부 지역이 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본다면 요게 그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점차 더 벌어져서 한 10점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열악한 이런 동부 지역의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은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급식 인원이 100명 이하가 된 학교인 경우에는 조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비로 추가 지원하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핵심적으로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육 과정을 좀 더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 이 해결에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예술학교라든지 아토피 치유학교라든지 하는 이런 그 미래형 모델 학교를 잘 육성한다면 훨씬 더 유인 요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동부 지역에 있어서의 그 교육 격차는 지금 점점 더 벌어서 지금 상황은 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영수 같은 그런 교과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건 3배 정도로 지금 현재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서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 같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청취를 해봤었고, 그리고 이 두 분을 모시고 방송을 아마 제일 많이 진행한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요. 좀 더 명확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목표점만 얘기하시면은 사람들은 다 공감은 해요. 근데 그걸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탈 건지, 지하철을 탈 건지, 택시를 탈 건지, 업어줄 건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그 시민들께서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하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이제 제시어를 고를 차례죠. 네, 승강 후보님께서 고르시면 되는데요. 예. 전진보 교육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뭐 진짜 고르죠, 뭐. 진. 제 이름 혹시 진자가 들어가서? 아니면 성광진의 진? 예, 진 편지가 배달이 왔습니다. 네. 예. 꺼내서 한번 읽어줘 보시죠. 네, 꽝은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예, 대한교육과 대한학교에 대한 말씀을 주셨네요. 네, 예. 키워드가 대한교육, 대한학교입니다. 우리 지역 최고의 대한교육 전문가라고 자청하시는 하태혁 교수님께서 예, 질의를 해주시죠. 네. 네. 뭐 자청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 대한교육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실천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공립대안학교가 하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마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참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인 것 같고요. 꿈나래 교육원이라고 작년에 개교했습니다. 위술쿨이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자면 대한교육의 불모지다 이런 오명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교육부가 공모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사업에는 대전 충청권이 유일하게 응모하지 않았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한교육이 단순히 이 문제아들의 수용소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학교들의 모델학교, 파일럿스쿨로서 뭔가 새로운 교육들을 먼저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한학교를 설립하고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 진보교육 핵심 공약 2가지 중에 하나가 미래형 모델학교, 파일럿스쿨 설립 운영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2010년 저를 비롯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 시민 이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학교 대전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창립해서 운영했던 적도 있고요. 이 단체의 핵심 목표가 뭐였냐면
초중고 통합형 공립대안학교 설립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 이유학교처럼 뭐 100명의 사람들이 입시 경쟁 교육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1억씩 모아서 소위 특성화 대안학교, 이유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해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제가 알기로 대안교육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이제는 얼마든지 시교육청이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고요. 뭐 일반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파견해서 갈 수도 있지만은 마을에 풍부한 인적 물적 전문가들을 교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강사로 채용해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아이들에게 배움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배움의 즐거움과 학습하는 방법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 운영, 학교 선택권이 주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초중고 공립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대안학교 또는 마을학교, 책학교, 연극학교, 무슨 뭐 녹색학교 이런 다양한 시민학교들도 지금 급격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유의교실이 넘쳐나고 있는 대전인데 그런 것들을 교육감이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마을 인적 물적 자산과 함께해 공립대안학교인 이 파일럿 스쿨을 대폭 확대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송강유 의원이 1분 이내로 네. 보완해 주십시오. 현재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중고등학교 이것을 위한 설립 있는데 이걸 대안학교로 완전히 방향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좀 실험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교육 모델이 창출되면 그러한 교육 모델이 창출된 것을 일반 학교에 적용해보는 그러한 것들이 참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당연히 시급한 문제로 공립대안학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고 싶습니다. 네, 저보고 아까 뭐 대한교육 전문가라고 네, 칭해 주셨으니까. 전문가 맞으시잖아요. 네,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비인가 대한교육 시설들을 활용해서 오디세이 학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실험했고 이제 그것이 정규 학교화 올해부터 됐고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꿈의 학교라고 해서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길들을 열었습니다. 대전에서도 뭔가 이런 새로운 상상력 이 꼭 뭐 대안학교다라고 하는 제도가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상상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번엔 송광진 후보님부터 좀 여쭤볼까요? 저보다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뭐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에서. 지역에서 좀 흔히 말하는 아까 우리 승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지역의 마을학교, 아이들의 소질과 적성을 길러줄 수 있는 또 뭐 학업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마을학교들이 설립되고 있고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른 지역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지역 모델들을 좀 우리가 한번 지역에서도 이제는 가져다가 한번 실험해 볼 때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이번 교육감이 바뀐다면 당연히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네. 예. 제가 사실 오디세이 학교 공약에 넣었거든요. 하자센터로 직접 방문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오디세이 학교는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세 개의 대안학교들이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이런 민간 전문성이 있는 대안학교들을 공교육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경기도 꿈의 학교 같은 경우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폭넓게 이제 아이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대전에 그 위탁형 대안학교가 불과 4개밖에 없고요. 실제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적으로 매년 5, 6만 명 심지어 정리해 뭐 주시죠. 40만에 가까운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전 고맙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600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네. 매년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그 제시어 선택하시는 분한테 3분 정도 그리고 첨언하시는 분께 1분이니까 그걸 제가 시간을 좀 재면서 분배를 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아쉬우시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선택은 이제 송광진 후보님께서 하실 차례죠. 제시어 남은 게 전이 있고요. 보교육이 있습니다. 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 편집 배달해 주십시오. 네. 오늘 편지 배달에는 네, 멋진 남성이십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이기동 사무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키워드 좀 전에 우리가 마을 학교네요. 마을 학교. 네. 연관된 질문이 갈 것 같은데요. 네. 하태혁 교수님. 네. 네. 마을 학교입니다. 네. 네. 이미 두 분이 아까 말씀하시는 와중에 마을학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밝히셔서 제가 질문의 핀트를 약간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혼자만의 힘으로 학교 개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뭐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당위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물타리를 넘어서는 것 혹은 학교 바깥의 자원들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만만치 않은 반대와 저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굉장히 진보적인 그 성향을 가진 교사나 이 교육 행정가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마을 학교라고 하는 마을의 교육 자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학교라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학교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재를 그려내면 어떻게 할까. 특히 뭐 미래 사회 인재를 우리는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만은 이런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는 학교만 책임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을 보다 학교의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같이 함께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우리가 보면 학교에 보면 뭐 정규 교과 이외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방과 활동 뭐 등등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점차 그들의 활동을 지역사회와 함께 분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문화, 예술, 체육 같은 것들은 지역사회 수많은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칠 만한 충분한 인력이 있고 그러한 인력을 어떻게 서로 맺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또 뭐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또는 기타 뭐 여러 가지 재원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사실 전문적인 인력들이 그런 걸 배분해주고 공급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마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지원센터를 좀 만들어서 이 전문가들 영입해서 그 속에서 이 아까 말한 대로 마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마을 학교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자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풍토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 또 교육청이 앞으로 했으면 한 그런 일입니다. 네, 1분. 예. 네. 이대로 가면 그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학교나 교사는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공교육 학교교육의 구조 속에서 더 이상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인식을 공유하는 상태. 제 화두는 넘나들며 배우기와 생산적 학습입니다. 폐쇄된 학교교육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을의 인적 물적 자산과 함께 교류하는 마을이 함께 책임지지 않는 교육이라면 이제 학교 교육의 미래는 없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매트스쿨 이야기처럼 빅피처 컴퍼니와 같은 이런 넘나들기 배우기, 넘날매 배우기 생산자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민관, 이런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마을 학교의 교육과정 프로그램 시설 운영 네, 정리해 이런 주시죠.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의견이 질문하고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전에, 성광진 후보님은 시간이 1분 22초 정도 남았는데 더 첨언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에서의 또는 교육청에서의 거부감이란 것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승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 교사들이 이제는 나름대로 학교 내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좀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르치는 영역이 자신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정할 때가 왔고요. 이게 전문적 영역이라고 해서 교사는 전문가다 하는데 그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자신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더 나누어서 더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역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도 개방적인 태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추가로 좀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물론 그러면은 공정성을 위해서 두 분한테 1분씩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의식을 교사들이 또 학교 행정가들이 의식을 변화시키는 건 당연히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개방하는 것, 이 지역사회에 열어내는 것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도 역시 같이 걸리는 것 같아요. 당장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혹은 외부인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아이들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생각만 바뀌어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닐까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승광원 후보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글쎄,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것 같은데요. 제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회덕중학교에서 도서관 활용교육 교사 연구회를 구성해가지고 방과 후에 추가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희망하는 교사와 학부모가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자원봉사로 지원해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함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안전 등을 우려한 예를 들어서 학교 관리자의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가중되는 교사의 부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안전 공제회의 어떤 보험 적용 기준들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또는 가능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인력 배치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성광진 후보님. 결국 이제 학교의 업무 과중과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다 강력한 이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공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범위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보상 범위를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법적인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서 이제 학교의 업무가 즉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든가 또는 다른 어떤 말한 대로 행정을 다 분담할 그러한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한번 앞으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의견을 조금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의견은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많이 좀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을 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 분께 그저께 이틀 이제 저랑 저희 방송을 하셨었잖아요. 네. 이태림님께서 왜 장애인 주차구역의 교직원분. 네. 예, 또 같은 분이신 것 같은데요. 23일 10시까지 대전 교육희망 2018 회원 가입 마감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홍보 활동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주셨거든요. 네.
성광진 후보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네. 저 개인은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이게 대전 시민 전체에게 홍보가 잘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게 또 이유를 공직선거법에 또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후보들께서 직접적으로 막 홍보 활동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어쨌든 이 단일화가 흥행이 잘 돼야 실제로 이 진보 교육감 당선에 더욱더 많은 이바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흥행을 위한 여러 가지 우리 지금 2018에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하고 싶고요. 저 자신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승광훈 후보님께서는 어떠신지요? 네, 뭐 제 개인적인 그게 뭐 친분 관계, 또 친인척, 또 우리 이제 선거 운동을 돕는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회원 모집에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죠. 노력만 뭐 하시고 에피소드- 실질적으로 좀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선거운동도 어렵습니다. 또 운동원들이 지금 활동할 수도 없는 네. 시기이고 그렇죠. 그리고 가장 그 어려운 점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진보계의 학교 변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선생님들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선생님들 그 공무원의 선거 정치 중립 이 부분에 대한 그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압력이 워낙 그 강하게 오시니까 이런 그 2018 회원 모집은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고 투표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했다고 알려드려도 이게 참 도통 그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참 안타깝고 좀 우려가 됩니다. 이해는 하면서도요. 동시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두 분께는 좀 아픈 이야기인데 그 두 분의 말씀들은 참 이게 알리기가 좀 어려움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반대로 두 분의 존재감이 좀 더 있었다라고 하면은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이 가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분들이 존재감을 높이시기 위해서 더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2018 가입하세요라는 네. 말씀보다도 두 분의 존재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혁 교수님 제 의견에 대해서? 네, 제가 대전 출신이 아니라서, 그러면 누가 과연 존재감이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저는, 인물의 존재감도 중요하지만, 아젠다의 존재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를 시민에게 다가가게 던질 것이냐, 이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 실시간 질문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호승 님이신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전교조 조합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법의 노조 철회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교조 총력 투쟁에 퇴직한 전교조 선배님들이 지지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후보께서는 지지선언에 참여하셨는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승광훈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참여를 했습니다만 2016년 2월에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었던 거는 이제 참여를 못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광진 후보님. 네. 제가 퇴임한 작년 2월에 퇴임했는데요. 퇴임한 이후에도 지금 또 정권이 바뀐 뒤에도 이 법의 노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0여 년 몸담았던 이 전교조의 발전이 곧 우리 교육의 발전과 곧 연동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퇴직교사들도 법의 노조를 탈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명운동을 벌였고요.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반드시 이번 정권 초기에 좀 이루어져서 교육개혁의 한 파트너로서 우리 전교조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제시어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죠. 이번엔 승광훈 후보님께서 고르실 차례거든요. 남아있는 제시어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입니다. 네. 이번엔 6을 골라보죠. 6. 네, 6 편지 배달해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육. 고기를 평소에 좋아하시나요? 네. 제가 기를 육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이렇게 네. 고기 육으로 바꿔주시네. 예. 제가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요. 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 있나요? 네. 예. 아이고, 교육정책협의회라고 하는 말씀을 네. 주셨네요. 예, 이번 키워드는 교육정책협의회입니다. 네, 하태혁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아까도 답변들 하시면서 열린 교육 행정에 대한 말씀들을 일부분 언급하시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교육정책협의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현실적인 모습은 주체들 간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외에도 각 시민단체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교육정책을 검토하고 세워낼 수 있는 교육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있습니다. 네, 이런 비슷한 조직들은 이미 많이 있고요. 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들러리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또 이제 구체성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지적을 우리 정 PD님께서 또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예, 뭐 무상급식과 관련된 대전시 교육청과 대전시청과의 이런 교육행정협의회 같은 것들이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전의 그 급식 지원 실태가 전국적으로 가장 그 낮은 부분이죠. 학부모님들이 그 급식비 부담이 아까 제가 뭐 47%에 달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교육행정정책협의회로서 이 급식 문제를 중학교까지 전부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타결해낸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다른 사례의 모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정책 전문성을 교육청이 충분히 받아서 대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이런 그 교육정책협의회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만약 교육감이 된다고 한다면 최우선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아까 좀 전에도 회원 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후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100여 개 참가 단체를 계속 그 방문하고 소위 그 경청 투어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노력하신 시민사회단체 이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제적인 진보교육감이 탄생되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단체들과의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로 구성해서 이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에 대한 모색을 함께 하고 또 책임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교육정책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 주체와 또는 이해 집단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교사들의 단체 집단인 전교조, 교총과의 전교조는요, 단체 교섭 있지 않습니까? 단체 교섭에 직접 교육감이 나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볼 예정입니다. 교총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과 직접 만나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각종 이해 집단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특수교육 관련돼서는 특수교육 관련된 학부모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 2005, 6년도에 제가 지부장인 시절에 그때 장애인 교육권연대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특수교육 협의를 했거든요. 그때 절절한 사연, 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절절한 사연을 나한테 직접 그 당시 교육관을 비롯한 교육 관료들이 다 듣고, 그래서 그 절절한 사연에 기초해서 나름대로 교육정책이 바뀌었어요.
그러한 그 각종 집단, 계층, 주체들과의 협의가 정리해 주시죠. 네, 교육감이 직접 나가는 그런 교육 관리단 감 듣는 그런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승강원님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성 후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빠뜨린 게 있는데 2003년 그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했을 때 전국인 네이스 투쟁으로 시교육청과의 단협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대전이 유일하게 아주 모범적인 교육청과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단체 또는 뭐 비정규직 노조, 아까 얘기하신 뭐 시민사회단체 이런 부분들과의 정례적인 단체 협약 충실히 정리해 주시죠. 이행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이 이제 제시어를 고르실 건데 2개가 남았죠? 네, 질문이 이제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씩 남으신 거고요. 어제 우리 방송에 있었던 그 패널 분 중에 한 분이신 강신철 교수님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노력은 누구나 할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했느냐가 중요하지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어느 분이 성광진 후보님 고르실 차례죠? 네. 남아있는 글씨는 전보입니다. 전보. 전? 네. 네. 전. 네. 어떤 키워드가 들어있을까요? 네,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체계 가겠습니다. 학업. 네, 이번 키워드는 학업 중단 학생 지원 체계입니다. 학업을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중단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주로 많이 의미할 것 같은데요. 네, 하태욱 교수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학업 중단 뭐 7만 명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교육부는 어쨌든 5만 명까지 많이 줄였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선 저는 좀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학업 중단 애들이 왜 학교를 이렇게 많이 그만두고 뛰쳐나오고 적응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한 집약적이고 아주 현상적인 징후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다시 학교가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지금 다 그 지자체가 이 학교 밖으로 나온 애들은 지자체가 하고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만 교육청은 책임진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모든 청소년 학령기의 아이들은 다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태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지역 내 초중고 학생 무려 연간 1,600여 명 가까이가 이제 학업 중단 한다고 그래요.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일단은 이 학생들이 전부 다 학교 밖에서 이제 아까 이제 뭐 홈스쿨링도 하겠지만 대체로는 이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참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이제 지역사회에서 보면 말이에요. 청소년 상담센터를 만들고 또 뭐 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 뭐 시단위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있는데 비해서 교육청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런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런 학업 중단 학생들이 원인이 현재 학교에 대한 부정이라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그 가장 좋은 방안 중에 또 하나겠고요. 또 그 대안학교로 수령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췄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고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춰주는 것이 필요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것을 더 확대 개편하도록 해서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더욱더 많이 확대해 나간다든가 또는 쉼터 같은 경우도 좀 더 우리가 교육청이 지원을 해서 그들이 단지 쉬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교육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지원 이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추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다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적어도 그 1년에 한 5, 6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고 한다면 매일 적어도 200명 가까운 아이들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종되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왜 아이들이 학교를 떠날 것인가라고 하는 원인 분석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집안 사정이라든지 또는 학업 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부모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내가 배우고 있는 이 공부가 전혀 재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흥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특히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정리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서 얼마나 쓸모있는 공부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산적 학습과에 관련된 학생 중심, 배움 중심의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네,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십시오. 잡무로부터 벗어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하는 체제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광진 후보님께서는 1분 28초가 남았습니다. 저 추가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건 학교 내에서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물론 그게 옳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학교가 그야말로 존중과 배려의 그러한 배움터, 공동체를 만들어나면서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야겠죠.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두 분께 제가 30초씩 드릴게요. 예, 예. 그냥 궁금해요. 예, 노력을 해야죠. 아까 강시철 교수님 대신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제가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좋게 아까 지내자고 저는 막 이제 어깨 동무에. 학교 내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에 대한 대안은 그럼 뭐냐?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이 함께 책임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청이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위탁대안학교라든지 또는 공립대안학교들을 또는 뭐 정리해 주십시오. 네, 다양한 이런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일, 또 쉼터를 마련하고 그것들을 확장해서 지원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행재정적으로 알겠습니다. 지원하는 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광진 후보님. 아까 네. 말씀대로 이제 학교에서 탈락하는 가장 큰 원인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해서 이제 공부 부분이 가장 큽니다. 학업에 치달린, 학업에 그야말로 관심이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다른 어떠한 지금 흥미, 재미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문화체 예술 활동을 학교에서 늘려가는 것, 그것이 학교에서 안 되면 바깥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까 질문하신 것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네, 승광훈 후보님께는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한 글자 남았습니다. 예. 보자가 남았는데 잠시만요. 예. 보하면은 뭐가 제일 보호하면 떠오르세요? 이제 그 한 발짝 한보. 진보 교육의 세상을 열어 나가는 예, 걸을 보자 아닌가요? 아까 가위바위보에서 보자기 내셨죠? 예. 저는 그걸 그래서 보자기 졌잖아요. 먹자고요? 네, 예. 예.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암시, 복선 이 아닐까. 아이고. 네. 키워드 어떤 거 나왔나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좀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예. 아이고, 대전형 혁신학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나왔네요. 드디어 이 키워드가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 의견이 혁신학교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네. 네, 마지막을 장식하는 키워드는 대전형 혁신학교입니다. 네, 하태혁 교수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혁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마치 진보교육감의 뭔가 이 트레이드마크처럼 우리 사회에 되어 있고, 지금 뭐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각 시도별로 혁신학교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지금 현 교육감님께서도 혁신학교를 만들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를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는 이미 떠났다고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의견을 좀 주십시오. 네, 우선 지금 현 교육감의 혁신학교인 창의인재 씨앗학교인가요? 예, 이거는 무늬만 혁신학교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과거의 연구시범학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지원비에 사실 눈이
멀었다면 좀 지나칩니다만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진보교육의 핵심은 과연 이 배움의 중심에 아이들을 두느냐 안 두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배움의 주체적인 존재로 능동적인 배움의 존재로 보는 이런 시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진보교육의 철학의 핵심은 탁월성 교육이라고 보는데 수월성 교육을 넘는 탁월성 교육의 핵심 가치는 교육의 공공성, 민주성, 탁월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쟁에서 협력 교육으로, 정답 교육에서 해답 교육으로, 속성 교육에서 숙성 교육으로 교육을 일대 전환하지 않으면 혁신 학교는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죠. 또 핵심은 교육의 주체가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이나 또는 그 운영의 권한을 이 교육 주체에게 일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학교 운영 전체도 이 세 주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그 운영의 전반적인 심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혁신학교가 바람직하게 이제 가꿔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핵심은 교사가 잡무인 공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문화를 구축해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곁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도 혁신학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위 이 공무원 행정 업무 감축을 위한 교무행정사 배치를 제가 공약으로 최우선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무행정사가 학교 규모에 비해서는 심지어 3명까지 배치된 그런 학교도 있어요. 교육관료들이 교무행정사와 함께 모든 공문을 책임집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전문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서 교사 연구 철저히 하시고요.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을 이끌어갑니다. 학습 심리학으로 얘기한다면 목표, 네, 정리해 달성, 주십시오. 평가의 교육과정 운영 학습 구조가 아니고 주제, 탐구, 표현의 교육과정으로 변화시켜서 아이들의 소그룹 중심의 협력학습, 프로젝트 학습, 다양한 학생 중심의 수업 디자인을 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학교 성패의 가장 핵심이 아닐까 그런 느낌을 들고요. 최우선적으로 혁신학교를 대폭 네, 확대해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성광재 후보님, 예, 발언 주십시오. 혁신학교란 것은 어떠한 하나의 틀에 가둘 수는 없고요.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근데 혁신학교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여부는 교사들에게 일단 달려있습니다. 일단 교사들의 열정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혁신학교를 하고자 하는, 제가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그야말로 학교 교육을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망이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공 여부가 가려집니다. 학교 내에서. 그래서 저는 그러한 교사들이 현재 저희 연구소에 현재 연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32분 됐는데요. 이분들이 현재 중심이 돼서 연구했던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연구 과제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갖다 실현해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개 학교, 정말 그러한 의지를 가진 선생님들을 배치시켜서 그러한 몇 개 학교만이라도 일단 혁신학교로서 좀 기능을 한번 갖출 수 있도록 해볼 정리해 작정입니다. 주십시오. 지원을 해줄 작정이고요. 거기서 좋은 모델이 생긴다면 그것을 일반 학교로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혁신학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면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그 교육 님비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학교는 우리 동네에 왔으면 좋겠고, 이 학업 중단아들을 위한 학교나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 같은 것들은 우리 동네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교육 님비 현상들이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설립하기
하겠다라고 하시는 공약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하실 그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먼저 예. 하죠. 뭐 먼저 이게 네. 제가 받았으니까 그 가장 좋은 예가 이 혁신학교의 그 가장 모범적인 그 사례였던 남한산 초등학교의 사례죠. MBC 문화방송에서도 보도돼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남한산 초등학교 주변에 집값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그 경기도 보평초등학교는 성남에 있는데요. 이 혁신학교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1억씩 올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아이들의 배움의 질이 향상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님비 현상과 관련해서 아까 그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미래형 모델 학교 파일럿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부른 거죠. 이제 학부모, 시민들에게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지역을 살리고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교육 정책의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직접 설득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년원에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뭐 이랬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그래도 같고. 저는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우리 성광진 후보님께 1분 드리겠습니다. 교육 님비 현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 특수학교라든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한 데 있어서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특수학교를 설립하기보다 통합학교를 갖다 더 증설을 시켜서 그 기능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안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안학교가 설립이 이제 무산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교육 님비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전에서 그냥 아픈 이야기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실제로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냥 단지 문제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 그리고 그들이 학습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득했으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민 설득에 실패한 것이 바로 교육청이었고, 앞으로 주민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대전 그 동구에 해광학교라는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학교를 이제 커피숍도 개방을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와서 굉장히 좀 그 좋은 커피를 아주 그 저렴한 가격에 즐기시면서 산책도 하시고 또 아이들 학교에서 같이 어울리고 노는 거 보면은 꼭 분명히 방법이 있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맞아요. 우리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가 지역 네. 주민들이 같이 다 사용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한편으로는 반대했던 그런 것도 주민들이 있어요. 그 유성에 이제 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장애인들 이용보다 이제 일반인들 이용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에 애를 먹는 그래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께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시간 관계에서 한 4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씩 드릴 것도 있고, 좀 짧게 드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단답형입니다. 3월 2주 동안, 이제 2주가 지났죠. 계약하고요.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로 보낸 공문이 혹시 몇 건인지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전교조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제가 그 1년에 보통 한 16,000건 정도의 그 공문이 단위 학교에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이제 공문이 집중될 테니까 단순히 나누기. 뭐 10분의 1만이 아니라도 네. 그 수백 건의 그 공문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성광주 후보님께서 혹시 아시나요? 수치를? 어쨌든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이 질문하신 분 너무 짓궂은 것 같아. 사실 작년도에 한번 1만 7천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것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는 사실상 40%, 뭐 60%, 70%까지 이 공문을 갖다가 감축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연초에 보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 3천여 건이 쏟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감축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은 두 분 다 일단 잘 모르신다는 걸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네,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3월 2주 동안 예, 초등학교로 보낸 공문이 교육청에서 몇 건인지 아시는 분들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질문하신 분도 정확한 숫자를 밝히시진 않았나요? 답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질문만.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필 평가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양입니다. 네. 학교에서 학생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라고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성광진 후보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르면 과정 중심 평가를 이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학교에서 준비가 덜 된 상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각종 수행평가를 하면서 또는 주관식 시험을 갖다 채점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원 체제를 갖다 좀 갖춰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선생님들이 과목별로 협력적인 어떤 체계를 갖다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과정 중심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의 교육 과정을 서로 간에 뭐랄까요, 공유하면서 나름대로 협력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현장 학교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승광훈 후보님. 평가를 이제 시험으로 바꿔서 적어도 초등학교에 있어서는 점수를 내는 그런 지필평가, 이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정책화시키도록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 중심의 평가로 아이들의 수업 과정, 또는 어떤 발달 상황,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교육적으로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 성적을 지금 단번에 없애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외국처럼 A, B, C, D, E 뭐 이런 등급에 의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제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시험이 아무래도 이제 객관성을 전제로 해서 이제 강조가 돼 있고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수행 평가나 또는 서술형 평가의 비중들이 높아가고 있죠. 그 방향은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차적으로 오지선다의 객관식 시험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과정평가 이런 얘기를 하시고 점수 뭐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들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이제 그런 과정평가를 함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거를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가라는 그렇죠. 거죠. 객관성에 대한 담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 학생하고 더 친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저 엄마가 뭐를 줬나, 뭐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 간의 신뢰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성광진 후보님부터 말씀 주시죠. 네. 일단 학교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공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해서 학교의 교육 과정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사실 수업 과정 관련된 여러 가지 학습 지도안 등등도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한테 공개하면서, 즉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불신 제거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좀 더 확실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독일 연수에서 학교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항인데요. 유럽은 대개 이제 과정 중심 서술형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런 이제 교사의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소위 재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줍니다. 이제 그런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제 거기는 성숙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적은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이 정리해주시죠. 초기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소위 전문학습 공동체인 교사들 간의 이런 평가와 관련된 연수 또는 구체적인 실천 네, 이런 감사합니다. 훈련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상당 부분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뭐 주실 질문 있으신가요? 공정성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오늘 두 분께 질문을 공정하게 드렸는지에 대해서 시비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일단 네.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중에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었던 질문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가 워낙 이 미투 운동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분께서는 뭐 그런 어제 일에 그저께 이틀 동안 저희가 고백의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시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게 결국은 왜곡된 성문화와 관련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대전에서 남학생들이 여자 교사를 상대로 한데 좀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들이 입에 왜 담기가 어려워요?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학교의 문화, 이 성문화, 건강한 성문화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승광훈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그 교육의 문제가 크다. 지금 입시 경쟁 교육 속에서 아이들이 친구를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봐야 하는 이런 현실이 삐뚤어진 관계를 만들고 또 그 지금까지 그 어떤 그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 역할이 지나치게 이제 물리적 신체적 성의 의미인 이런 어떤 섹스의 관점에서 대해 왔다는 점.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 역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젠더적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미투 운동은 저는 그 인권 운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별, 정리해 주십시오. 종교, 신체적인 특성, 뭐 피부색, 언어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세계 인권 선언, 네, 고맙습니다. 아동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광진 후보님. 결국 이게 우리 사회 뿌리 깊은 성차별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그 감수성 교육이 정말 절실한 때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문적인 그러한 소양을 갖추는 교사 또는 그런 교육이 참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 내에 성교육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파견돼 있어서 선생님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좀 나름대로 교과서도 만들고 자료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 상시적인 어떤 성교육, 성차별을 갖다가 좀 성평등을 이뤄내는 그러한 교육으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두 분이 이제 제가 진행하는 방송에 이제 출연하신 적이 있었는데 오디오 방송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교육 관련된 질문들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성교육은 감추는 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하지 말라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분은 첫 자위는 언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드렸었고요, 제가. 답변을 다 하셨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이 두 분 편을 찾아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도 막 일부러 아닌 것처럼 하는 거에서부터 문제가 출발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네. 온라인 질문 두 가지만, 시간이 없네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짧게 이거 30초 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에서는 단위학교 영재학급이나 지구별 영재학급 등이 운영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재 선발을 위한 각종 문제지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교육 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영재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라는 겁니다. 생각 짧게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짧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성광진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실 특출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다 학교에서
뭐 이렇게 제고시켜주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만 이 영재교육이 학업 성적을 높이기 위한 또 하나의 다른 방편으로 이게 정말 그 본 모습을 갖다가 변질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는 것을 좀 경계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출한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십시오. 만들어주는 그러한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광훈 후보님. 예, 저는 영재교육이 또 다른 특권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진보교육의 아까 교육철학으로 제가 공공성, 민주성, 탁월성을 얘기했지만요. 탁월성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저는 영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 잠재적인 능력, 그거를 최고로 가꿀 수 있도록 학교나 부모님들이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영재교육이 아닐까 정리해 그렇게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한 질문. 것은 네. 영재 아까 그 영재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의 영재라고 붙어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각각의 동아리라든가 각각의 어떤 학교 내에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이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영재교육은 아니었죠? 질문이. 네,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선행학습 내지는 네, 이런 거 네. 가지고 더 많이 공부시키고 이런 그 영재 부분은 저도 분명하게 네. 반대합니다. 김영재 학생을 가르치는 그 영재교육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9시 등교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9시 등교는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주고 가족이 모여 아침밥을 먹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맞벌이 부부 출근 후 홀로 자녀가 집에 있다가 등교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9시 등교. 이번에는 승광은 후보님부터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잘 하는 것이 건강에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9시 등교는 현실적으로 좀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독일 연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초등학생들도 8시에 등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적극 교육감이 된다면 추진해보고 싶은 것은 강제 야간 자율학습 같은 이런 것들은 폐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녁에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좀 더 일찍 잠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 중요하고 등교는 정리해 주십시오. 네. 9시보다는 뭐 조금 일러도 괜찮다. 다만 이 결정은 학교 자치 존중해서 구성원들이 고맙습니다.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듣기에 따라서는 일찍 보내면 학원 갈 시간이 그만큼 확보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잠깐 들었습니다. 성광진 후보님. 지금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7시 반, 7시 40분 등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교육청에서도 아침 식사를 하기에는 분명히 이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아침 식사를 보장하는 선에서 뒤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8시 반 등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실은 정리해 좀 주시죠. 약간 여름과 겨울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 아침 식사 가능한 고맙습니다. 네. 그런 시간까지는 분명히 등교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에서 아침 식사를 좀 책임져 주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네. 저는 좀 아주 듭니다. 좋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아침을 매일 6시 한 10분에 막 먹습니다. 네. 오늘도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대전 최초의 민주 진보교육감 선출을 위해 구성된 대전교육희망 2018에서 승광은, 성광진 두 예비후보들과 함께 마련한 페이스북 생방송 대전교육 대안찾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 마치는 이 시점에 두 분의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30초 정도, 시간이, 제가 지금 11시 43분이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성광진 후보님부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방송. 네, 우리 승광훈 후보님과 함께 여러 가지 교육 정책과 시책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좀 좋았고요. 서로 비슷한 생각인 것을 서로 같은 생각을 오늘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아는 것입니다. 김PD님에도 고맙고 생각하고 또 하태욱 교수님 사회 보시면서 공정위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저 무척 공정한 거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네.
네, 우리 승강은 네, 후보님. 네. 뭐 저도 이제 송 후보님 말씀하신 분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앞에 계신 이기동 사무국장님, 또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그 에드윈인가요? 예, 실용음악학원. 에드윈 예. 실용음악학원 네, 광고까지 해주시네요. 참 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굉장히 그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희망의 대전 교육혁명,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성장할 수 있는 네, 이런 정리해 진보 주십시오. 교육의 시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후보, 예비 후보께서는 정말 그 대전 시민들의 열망이 담긴, 네, 그래서 그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대전 교육희망 2018에 많이 고마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더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아까 존재감도 좀 많이 띄우시고 그래서 정말 대전 교육의 큰 변화를 이뤄내는데 큰 역할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네, 열심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혁 교수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